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는 처방적 여정의 분기점에 도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리자가 통제 가능하다고 표시된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는 그 분기점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다고 표시된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분량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증세 분석. 둘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정형화시키는 것. 셋째, 해결책에 대한 실험입니다. 증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상적인 조건, 불량 실패 등의 외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처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외부적인 증거는 주로 두 개 출처에서 옵니다. 첫째, 불량품에 관한 서류, 수리 요청서 등의 서류에서 쓰이는 어휘 등. 두 번째로는 왜 실패했냐를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 거치는 검사의 결과, 즉 의학적인 용어로서 무엇이 사인인가입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서류에 쓰이는 어휘들은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표준화되지 않고 용어는 일반적이고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나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찍어내는 작업의 경우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수선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크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크랩은 대충 묶어서 고물 처리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따라서 스크랩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유형의 스크랩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질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품질과 무관합니다. 이에 따른 착각의 위험은 당연하죠. 다른 경우 하나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증세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기도 합니다. 유액에 담근 물품을 사용하는 공장의 경우 주된 결함은 찢어진 제품입니다. 찢어졌다는 하나의 단어가 세 가지 생산 공정 중에서 다른 원인으로 찢어졌지만 데이터 시트에는 똑같이 찢어졌다고 쓰일 수 있습니다. 1. 바뀔 때 찢어진 경우. 2. 붙일 때 찢어진 경우. 3. 조립 시 찢어진 경우. 한 고위 관리자가 찢어지는 분량이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다고 확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기 유발적인 조치와 처벌하는 조치로 그 처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15%의 찢어진 경우만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용어 사용을 명백히 정의하고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때만이 개선 활동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어느 주요 단어나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용어가 낮은 품질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용어 소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다 생각하고 용어 소사전을 만들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방에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위원회 모임에서 지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세 분석의 다른 양상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검시입니다. 검시란 단어의 원뜻은 눈으로 관찰한다는 것이죠. 전기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고된 것이 단선, 접촉 불량, 배터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검시입니다. 오늘날 검시에는 증세의 그 주위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세련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시트 혹은 보고서에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결과치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방에서의 두 번째 단계는 내용에 대한 정형화입니다. 모든 향상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있듯이 처방 측에서의 모든 개선은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들을 긍정 또는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론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추진위원회 요원과 분석 전문가들을 칠판 앞에 모아놓고 왜 구멍이 생기냐 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사용하여 이론이 제시될 때 의견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목록이 3, 40개 등등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세요. 제시된 이론이 몇 개 안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가장 좋은 의견 제시자는 현장 작업자, 현장 감독인, 현장 관리자, 전문가 등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고질적인 낭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한정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의견들이 다 적히면 목록이 다시 재정렬되어서 다양한 의견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한 가루의 화학 성분의 산출과 관련되는 이론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주요 의견, 그 밑의 의견, 또 그 밑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무엇과 관련되냐 여부를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이론을 제일 먼저 실험하는가가 업무를 상당히 단순화시킵니다. 이런 도표 대신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이스카와 도표, 즉 특성 요인도입니다. 이 도표에 있는 정보는 이전에 본 도표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이 도표는 이전의 표와 마찬가지로 주요 의견, 그리고 그 밑의 의견, 또 그 밑의 의견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 좋기 때문에 이스카와 도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품의 유형이나 분량의 유형으로 사고를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작업 결과를 논의하는 관리자들의 회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관리자가 제품 4배치분을 지난 6주 동안 손해봤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각 경우 그 이유는 4개 다른 측정 도구로 측정했는데 측정 도구가 검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정기구를 검교정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건설 회사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블럭은 사용하기 부적절한 상태로 건설 현장에 도착하곤 합니다. 한 20인치나 규격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50cm나 되는 큰 차이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부속품과도 결부됩니다. 실질적인 낭비의 양은 적으나 공기의 제어는 매우 심각합니다. 재주문을 서둘러서 해야 했습니다. 그 체계적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럭은 10피트와 2인치의 길이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A 제도사는 그 길이를 10피트, 2인치로 규정하고 제도사 B는 같은 부속품을 규정할 때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10피트는 120인치이니까 2인치를 더 붙이면 122인치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피트를 지정하는 작은 신호는 무시되거나 다시 사용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어휘의 사용은 실수를 만들어내는 출처입니다. 자, 이제 시험해볼 내용의 선택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주 다양한 범주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동시에 실험하는 경우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싼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피스토닝 공장 사례에서 무엇이 구멍을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경우는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중 수천 개 시험의 바탕으로 한 정보의 축적이 요구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타당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까지만 우리 실험을 한정시킵니다. 가루로 된 화학품 생산 시 수율을 조사하는 경우 우리는 포장된 제품의 과도된 무게와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의 실험을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하나씩 내용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총을 쏘는 듯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시계 공장에서 선반이 허용 공차를 만족 못한다는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접근 중 어떤 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까? 과학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팀은 그 프로젝트의 특별한 여건에 의거하여 최선의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방책의 최종적 단계는 내용들을 실제 실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실험하기 위한 방법을 4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보관된 자료의 분석. 두 번째, 현재 작업 현장에 대한 연구. 세 번째, 새로운 진열장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토크 튜브 경우는 기존 보관된 자료를 사용한 이론을 실험한 경우입니다. 토크 튜브는 바퀴와 엔진을 연결시킵니다. 그 튜브는 기체의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튜브는 전달되어야 하는 동력의 양에 따라 다양한 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지름의 튜브는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름이 같은 튜브입니다. 이 공장의 경우 큰 지름의 튜브가 끝부분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끝부분의 지름을 베어링 유니버셜 조인트와 잘 맞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의 토크 튜브의 지름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는 토크 튜브가 제대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경우 심하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모든 튜브를 다이아 모니터로 체크했습니다. 지나친 지름의 불균형은 불균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형태 제작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동적인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내용이 표준화된 규격을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큰 지름을 줄이는 구부리는 작업에서 동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토크 튜브의 작업 전에 다이아 모니터 기록으로 보관된 자료의 분석으로 분석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서로 다른 길이와 지름으로 구성된 23개 유형의 토크 튜브를 만들었습니다. 23개 제품 유형에 대한 기존의 실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이 도표에는 23개 제품의 유형을 분량률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악이 52%이고 12%가 가장 나은 경우입니다. 또 그 옆에 줄에 구부린 작업을 거친 유형은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7개 최악의 유형의 경우 일일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7개 유형은 모두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부리는 것이 동적인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란 이론을 강력히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료, 과정, 제품, 작업자, 공장, 판매구역, 손님 등등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거나 혹은 차이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매우 쉽고 첫 단계에서 해볼만 합니다. 의심했던 원인이 증명되었다고 하면 문제 일부는 해결된 것입니다. 자, 현재 작업의 연구를 통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제품과 프로세스의 보편적인 특성을 연구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은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자료는 정상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현재 작업의 연구를 위하여 널리 쓰이는 방식이 공정능력 분석입니다. 공정능력 분석은 과정에 내재된 산포를 알아내는 데 쓰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계 축 제조를 위한 선반의 연구에서 그 축은 2가지 산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품 간의 산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품도 크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부품 간에는 허용 공차에 비해 작은 산포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축은 시간에 따른 변화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름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하루가 끝날 때 이들은 시작했던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공정이 허용 공차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단숨에 해결합니다. 얼마나 자주 선반을 점검하고 얼만큼 조절함으로써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을 골라내는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연구에서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방식은 Stream to Stream Analysis, 즉 줄기에서 줄기 분석입니다. 보통 작업의 경우 여러 공정의 작업 상황 및 조건이 섞여서 최종 제품이 구성됩니다. 줄기에서 줄기 분석은 이런 혼합물을 본래대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줄기가 합쳐져 무더기라는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런 경우 품질에 관한 우리의 문제는 이들 중 몇 개의 줄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임무는 문제가 되는 줄기를 찾기 위하여 과정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줄기는 여러 가지 재료, 여러 가지 기계, 도구, 작업자, 교체 시간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광택을 내는 작업의 경우입니다. 138개의 노쇠로 된 고리사슬이 광택 내는 바퀴를 통과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 많은 부품은 불완전하게 광택이 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윤이 안 나는 부분이 끝부분, 모서리, 중간 부분에 다양하게 분포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윤이 안 난 원인 중 하나의 원인은 마모된 치공구 탓입니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138줄기로 분해함으로써 실험할 수 있습니다. 각 줄기는 한 치공구에서 나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분석할 때는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방출되는 끝부분의 고리사슬을 유지시켜야 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치공구에 넣기 전에 몇백 개 제품의 번호를 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치를 갖고 어느 치공구에 어느 제품이 놓여 있었는지 제대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구성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각 치공구는 윤이 나는 바퀴를 지난 각 제품의 특이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업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시간에 따른 분산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적용할 때 한 줄기의 제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기계는 느슨해지고 용액은 희석되고 도구가 마모되고 작업자들은 피곤해집니다. 이론을 검증해 보기 위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계축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절삭 도구의 지속적인 마모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때로 그런 진행 중 시간에 따른 변화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순식간입니다. 축을 보이는 도표는 그런 변화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갑작스런 차이는 선반의 변화를 가한 작업자들 때문에 비롯됩니다. 어떤 경우에 시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은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 30분 간격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페트 방적 사례의 경우 카페트 회사는 방적 기계의 넓이뿐만 아니라 길이에 따른 방적의 다양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긴 원사를 똑같은 길이로 자른 후 각계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직선은 무게이고 수평선은 일련의 제품이나 기계가 같은 속도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수평선은 시간의 균일한 단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원사 무게의 부분적인 오르내림을 보여줍니다. 주기적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무게에서 분산의 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도표를 본 후 부서의 관리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12분마다 공급 장치를 채우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여 처방은 공급 상자를 채우는 기술과 그 빈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에서의 더 깊이 있는 연구는 제품 간의 분산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분석은 실험을 단순화시켜버리거나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예로 고무장갑이 새는 경우죠. 관리자들은 새는 현상은 알았지만 어느 지정된 위치이기보다 모든 곳이 다 샌다고 믿습니다. 불량품으로 반환된 제품에서 임의로 선택된 100개의 새는 장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도표에 새는 위치를 다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새는 90%가 단 2개의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도표는 이 문제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했습니다. 같은 기법이 에나멜이 깨진 가구가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선 깨진 곳이 어디에 위치되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난감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래 상인은 정확히 어디에 에나멜이 깨졌는지 데이터 시트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시는 한 도표로 옮겨졌습니다. 깨어짐이 모서리에 집중된 현상은 문제점 중 하나를 확증했고 그 처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우가 1854년 런던 콜레라 전염병 경우입니다. 그 지방의 의사인 존 스노윌은 환자들의 주소가 큰 거리에 있는 우물 근처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집중 현상은 식수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콜레라의 원인은 몰랐으나 증세에서 곧바로 처방을 취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 펌프에서 손잡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론을 시험하는 경우 나머지 접근 방식, 새로운 진열장을 만드는 것과 실험의 설계 및 진행이 남았습니다. 자, 7번째 강의의 요점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는 불량은 증세 분석, 원인에 대한 내용 조사, 그리고 내용에 대한 실험입니다. 증세 분석에는 더 명확한 의사 사용을 가능케 하는 표준화된 용어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활용한 검사가 요구됩니다. 내용 조사는 여러 분야 인사의 완전한 참여, 이론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설정된 문제점들을 질서정연히 정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실험 대상의 선택은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의 집단적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실험은 4가지 큰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 분석, 현재 작업의 연구, 새로운 진열장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실험의 설계와 진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다음 강의 중 회사 내에 있었던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증세 분석, 내용 조사, 그리고 실험 실시에 사용되는 접근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을 이 강의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현재 프로젝트를 위하여 주된 불량의 증세를 분석하고 그 증세의 원인에 대해 추정해 보십시오. 시험해 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능하면 기존 정보의 분석 혹은 현재 작업의 연구에 의해 실험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8번째 강의를 위하여 교재를 읽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